자,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수권행위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수권행위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네, 수권행위예요. 자, 성질이 나오는데요. 이 수권행위가 대리인과의 계약인지 아니면 본인의 단독행위인지에 문제가 생겨요. 차이는 뭐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을이 싫다고 한 경우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기질 않고요. 단독행위로 보게 되면 을이 싫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깁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단독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설령 나도 바빠서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하더라도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때 을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왜?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 그랬어요.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노 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을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로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계약으로 보게 되면요. 갑과 을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대리인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다. 세 번째로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매각을 부탁할 때는 위임장 같은 거 많이 써주죠. 그 위임장을 써주는 게 수권행위냐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법원 아니다. 위임장 같은 걸 써주는 것은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다. 만약에 수권행위를 위임장을 써주는 방식에 의하라! 그러면 아까 화장실 가면서 음식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뭘 써줘야 돼? 위임장을 써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위임장 써줘야 되면 쓰다가 똥 싸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똥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예. 똥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보통 방송용으로는 똥이란 얘기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전국 방송이 아니니까 뭐. 혹시 컵라면 드시면서 인강 듣고 계신 분들 예.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쨌거나 수권행위는 이렇게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류식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어떤 행위를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행위 자체가 뭐다? 그게 수권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임장 교부나 인감도장 교부 따위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이게 좀 어려워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탁받은 행위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안 하더라도 갑은 따질 수가 없어요. 엄마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너 왜 안 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당근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잘 팔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러면 팔아달라는 부탁만 들었을 때는 시큰둥하던 을이 눈이 팍 뜨면서 뭐라 그래?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갑과 을사이는 권리 의무가 생겨요. 을이 갑을 위해서 땅을 팔아줬을 때 을은 갑에게 당당하게 뭘 요구할 권리? 수수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갑은 수수료를 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을에게는 일단 뭐가 생기고 대리권이라는 게 생기고요. 나아가 갑과 을이 수수료를 주겠다 알았다. 계약이에요 이거.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는 뭐가 별도로 생기고 권리, 의무. 부탁만 한 거로는 갑과 을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 라는 부탁만 갖고는 갑과 을에게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부탁만으로는 뭐가 생길 뿐이에요? 대리권. 그래서 이 부탁하는 것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고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은 수권행위와 구별해서 별도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원인된 법률관계라고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수수료를 줄 테니까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하고 을은 알았다 라고 함으로써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구별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해야 돼. 별개의 행위다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겠다 그랬더니 을이 손사래를 쳐. 야 내가 너한테 신세 진 게 얼만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안 받고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요. 수권행위만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갑 은행이 직원을 고용을 해요. 고용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이라는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직 을에게 일을 안 맡겼어요. 예금 업무를 맡길지 대출 업무를 맡길지 신용카드 업무를 맡길지 안 맡겼어요. 일을 맡기는 게 수권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얘를 아직. 그럼 요것만 있고 뭐는 없는 상태? 수권행위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초적 내부 관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수권행위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기초적 내부 관계와 수권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걸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해요. 수권행위 무슨 성? 독자성.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가 별개의 행위다 보니까 설령 이게 깨졌다 하더라도 이 계약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이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수권행위는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걸 무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원칙입니다. 별개의 행위고 수권행위는 계약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보겠습니다. 갑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계약관계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겼어요. 그러면 예금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을은 갑은행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을이 맨날 지각하고 그래서 갑이 이 고용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어요. 계약관계가 끝났죠. 그런데 이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을은 여전히 갑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게 돼요. 이미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조문을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요. 128조.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도록 규정을 두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의 행위고요. 하나의 행위고 이게 종료가 되면 이것도 당연히 종료가 돼서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하나의 행위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조문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특별한 조문을 굳이 만든 이유는 별개의 행위고 이게 깨졌다 하더라도 이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특별하게 만든 게 128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28조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게 됩니다. 됐죠? 네, 그게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고요. 방식은 좀 전에 봤고요. 한 장 넘기면 수권행위 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이요. 을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 이거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갑이 만취한 상태에서 수권행위를 했어요. 그럼 수권행위가 뭐가 돼요? 무효. 무효. 만취한 자의 법률행위 무효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얘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근데 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학원을 맨날 빡신 데만 골라서 끊어와. 짜증이 났어. 부모를 못 믿겠어 도저히.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수권행위도 법률행위인데 미성년자 수권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수권행위했다, 부모가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런 걸 수권행위 하자라고 해요. 수권행위도 본인의 법률행위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권행위 자체도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수권행위 자체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수권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수권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네? 어려움이 없잖아요. 개념의 문제잖아요. 만취한 자가 수권행위했다? 무효다. 미성년자가 수권행위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걸 수권행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대리권 발생 원인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봅니다. 대리권의 범위란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당연히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여기까지 해라.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범위가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임의 대리인이 문제가 생겨요. 왜? 임의 대리는 본인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는 부탁받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밝혀내려면 도대체 대리인은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예요. 부탁하는 행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권행위. 아하.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해석해야 된다?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해석해라? 수권행위. 그래서 양가 1번에 수권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는 최종적 기관이 법원이에요. 수권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했어요? 법원이 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수권행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기면, 즉 대리인이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대리인은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오른쪽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게 먼저 기본이에요. 자, 우리 대법원에 할 때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이거예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은 상대방을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해서 상대방에게 야, 물건을 사라. 그 의사를 표시하겠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병은 이게 마음에 들면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을은 이걸 수령해야 되죠. 을이 병한테 사라 그랬는데 병이 사겠다 그럴 때 을이 사겠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갑한테 가서 해. 그럼 좀 이상하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수동대리라고 해요.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하고? 능동.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걸 뭐라 하고? 수동.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 대리를 할 수 있다면 상대방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이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 연이어서 따라서 을은 병이 주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연기까지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수동대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고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체결된 계약을 을이 해제를 해버려.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체결된 계약을 끝내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뭐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을이 해제할 수 없으니까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병이 해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걸 을이 수령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해제 못하니까 받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연기해 줄 권한까지는 있으나 계약을 해제할 권한 및 상대방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판례의 기본적인 세트예요. 대리권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양가로 4에 동그라미 3 해제 권한 이런 거 없다. 양가로 4에 동그라미 1번은 웃긴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이놈이 오더니 불쌍해서 갚지 말라 그랬대. 잘못하면 본인한테 쥐어 터져요. 본인이 그래. 그 자식 옷만 허름하게 입었지 돈 무지하게 많아 이 자식아. 그런 놈을 면제시켜줘. 혼납니다. 대여금 영소 권한 속에는 그 대여금을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지금 체크해드린 것들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야 대리권의 범위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법률행위를 해석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 기억이 안 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법률행위를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로 갔었죠. 근데 무효로 가기 전에 걸치는 게 3개가 있었어요.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기억나세요? 목사임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법률행위를 해석을 했는데 도저히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찾아봐요. 찾아봤더니 임의규정이 있더란 말이죠. 118조가. 그래서 말하는 게 이거 118조예요. 수권행위를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더라. 그럴 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 몇 조다? 118조. 왼쪽에 118조가 딱하니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118조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권행위를 일단 해석해 보고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적용될 리가 없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할 때도 적용될 리가 없고요. 대리권이 아예 없는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에도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임의 대리에서만 그것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만 그리고 사실인관습도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118조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118조에서는 이렇게 놨어요. 1호 보존행위, 2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계량행위 이렇게. 그래서 1호 보존행위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용 계량행위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라고 일정한 제한을 가해놨어요. 일단 조문 구조를 그렇게 눈두장을 찍으시고 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묶어서 관리 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관리 행위. 그리고 관리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처분 행위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관리 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보존 행위는
가옥을 수선하는 경우 같은 수리하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감소를 막는 행위를 말해요. 이용행위는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예요. 빌려주고 차임받는 것, 이런 게 이용행위예요. 계량행위는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해요. 팔아먹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 보존행위,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행위, 가치를 증가시키는 계량행위, 세 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할 수 있는 보존행위 6개 외워야 되고요. 할 수 없는 이용 계량행위 체크하셔야 돼요. 자,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우리 교재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132페이지 보존행위가 있죠. 가옥에 수선이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이 있고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이 있고요. 기한도래 채무 변제가 있죠. 자, 일단 보존행위, 가옥에 수선이 있어요. 그렇죠? 수선.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게 있었어요. 기한도래 채무 변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2개가 더 있어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하고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보존행위, 가옥의 수선행위,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본인이 갖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채무를 본인 재산으로부터 변제하는 행위. 이게 보존행위입니다. 외웁니다. 보수소심 미폐기.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요. 앞머리 따서 보수주의자들은 소심해서 폐기가 없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보수소심 미폐기. 외워. 일단 문제에서 나중에 풀면 돼요. 왜 외웠는지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외워두면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골라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임의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뽑아내고 할 수 있는 이용계량에서 하나 뽑아내고 없는 거 하나 딱 골라놓고 그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를 또 외웁니다. 할 수 없는 거.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예컨대 본인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거나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이죠. 본인 나대지에 건물 신축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행위. 답이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이게 답이었었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의 답이 요거였었어요.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118조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118조를 해석하다 보면 관리행위만 하고 처분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보존행위와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 이걸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 딱 요게 대리권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돼요. 또 문제 풀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대리권을 주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죠. 아까 1억짜리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을 때는 10,000원에 팔아도 찍소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제한을 가해. 뭐라고? 최소 9천만 원은 좀 받아달라. 이렇게. 중국집 들어가면서 제한을 가해요.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건 주문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리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임의 대리권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민법이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서 시잘데기 없는 조문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또 시험 문제다. 하나가 124조. 네. 대리인은 이거 안 된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된대요. 이때 자기계약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고 한편으로는 상대방 지위에 있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을이 지가 샀어. 자기계약 형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병은 을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 잘됐다. 을이 또 혼자 계약을 해요. 이 쌍방대리예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하는 걸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를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 하고요. 채무이행은 가능해요. 예외예요. 본인이 해도 괜찮다 그러면 하면 되죠.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허락을 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죠. 그럼 강행이에요? 임의예요? 임의죠. 문제가 생겨요? 이걸 위반을 해요. 본인이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버려요. 임의 규정을 위반했죠.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였어요? 유효였어요? 유효였죠. 근데 이건 무효예요. 이유가 뭘까요? 임의 규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무권대리에 해당돼서 무효입니다.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 무조건 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임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다른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임의 규정 위반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무권대리에 해당이 돼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무권대리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이에요. 다만 위반했을 때는 임의 규정 위반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권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조문을 정리하고 허용되는 걸 6개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본인 허락 된다 그랬죠? 채무이행 된다 그랬어요. 이 채무이행을 요거 하나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빌린 차주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대주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어요. 돈을 빌린 차주 갑, 돈을 빌려준 대주 을, 사채업자예요. 대주 병, 가운데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 사채 알선업자를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주의 대리인이고요. 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주의 대리인으로 봐요. 무슨 형태야? 쌍방대리. 무슨 형태? 쌍방대리. 이럴 때 차주가 돈을 갚을 때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갚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을은 돈을 이렇게 갖다 주겠죠? 안 갖다 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그럼 차주는 돈을 갚았지만 사채업자가 와서 돈 갚으라고 쪼겠죠? 이럴 때 차주는 나 을에게 줬는데 그러면 병은 나는 쌍방대리 형태를 허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 판례 이거 본인 허락 없어도 된다. 뭐니까? 채무이행. 무슨 이행? 채무이행. 그래서 차주가 대주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고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도 유효한 변제다. 허용된다. 이런 형태가. 네? 그림 자체가 쌍방대리 형태잖아요. 허용된단 말이야.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가 해주죠. 쌍방대리죠. 부동산 소유자를 바꾸는 걸 이전 등기라고 해요.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주주 명부상 주주 이름을 바꾸는 걸 주식의 명의개설이라고 해. 똑같아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하고. 주식 사고 팔아보신 분 알지만 스스로 주주 명부상의 이름 바꿔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군가 해주고 있겠지요. 쌍방대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이나 주식의 명의에서도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갑이 채무자인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 집행을 당하고 있어요. 이 채무자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자, 이때 이 변호사, 채무자의 변호사죠. 근데 이 채무자의 변호사가 그 강제 집행 절차에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 배당에 참가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판례 괜찮다. 그러면 채무자의 변호사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가했으니까 자기계약 형태죠. 괜찮단 말이죠. 이걸 변호사의 강제 집행 배당 참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허용된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거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 124조고요. 두 번째가 119조가 있어요. (119조는)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요. 갑이 A한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B한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이 각자예요. 우리 민법상 원칙이 각자 대리다 보니까 A도 매매를 할 거고 B도 매매를 하겠죠. 이중매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각자 대리 원칙이긴 하지만 공동대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 공동대리 제한은 법률 규정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권행위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서 제한이 되는 게 대표가 친권이에요.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혼인 중에는 공동행사. 그 다음에 수권행위로 제한하는 경우 갑이 A와 B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니들 둘이 공동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은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제한이 가능한데 그때 공동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법률 규정에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던 수권행위로 제한이 있던 그 의미를 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다녀야 될 학원을 결정할 때 공동으로 결정해야 되죠. 엄마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느 학원, 얘가 어느 학원을 다닐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돼요. 부모가 C학원으로 결정을 했어. 둘이서. C학원 가서 끊어올 때는 둘이 다 가야 돼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도 되죠? 표시는 단독으로 해도 돼요. 자, 엄마 혼자 갔어요? 가서 학원을 끊었어. 끊었더니 학원에서 수강증을 줘. 받아야죠. 받는 건 뭐예요? 수동. 받을 때 남편 불러서 같이 두 손 벌려 받아야 돼요? 혼자 받아 갖고 올 수 있어요? 혼자 받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이 가해져 있을 때 공동의 의미는 능동대리에서의 의사결정공동을 의미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공동대리에서 공동의 의미는 능동대리 의사결정공동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위반했어요. 아이가 다녀야 될 학원을 엄마 혼자 결정해버렸어.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에? 무권대리. 무권대리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이
학원을 엄마 혼자 결정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절대로 혼자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아빠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단 말이지. 이렇게 말을 반드시 혼자 결정했다라고 하는 순간 애는 뭐라 그래요? 아, 무권대리 나한테는 효력이 생기질 않아. 나는 학원 안 다녀도 돼.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때려야 말을 듣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을 때도 뭐가 된다? 무권대리. 대리권 제한 관련된 조문 2개예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대리권 소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남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자, 아까 이런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은행이에요. 직원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어요. 이때 직원은 예금주 하고요. 예금을 계약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금주는 돈을 줄 거예요. 금원 수령할 수 있죠. 근데 이 받은 돈을 횡령을 했어요. 을이. 자, 이때 을의 행위, 횡령한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걸까요? 안 넘은 건가요? 자, 이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그러면요, 을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돼요. 그렇죠?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면 예금주는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받는 것까지가 대리권이에요. 이 돈을 은행에 넣는 것은 고용계약상 의무에 불과뿐 대리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을이 예금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 순간 은행과 예금계약은 체결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저축은행 같은 거 사태가 생겼을 때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잖아요.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예금주들이 통장 가지고 저축은행을 찾아가요. 내 돈 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통장은 있지만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요. 이 사람들 계좌 없으니까 내 돈 못 찾느냐? 찾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지만 사리사욕을 채웠죠?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해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예요. 본인에게 유효해요. 그러니까 설령 은행 직원이 은행에다 넣지 않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예금주는 은행에다가 내 예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한 대리행위니까. 아시겠죠? 이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악용하는 놈들이 생겨요. 이놈이 알아 이거를. 그러면서 야 내가 예금할 테니까 반띵하자.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은행에서 돈 내 거 받아내면 되니까. 이걸 악용하는 놈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안 되겠다. 예외가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처리하고 봤더니 조문이 없어요. 조문. 이렇게 하는 조문이 없어. 그래서 비슷한 조문을 끌어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비진의 표시 규정 107조 1항 탄서 유추. 비진의 표시 규정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거 있었죠?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구조가 똑같더란 말이죠. 아하,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말이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비진의 표시 적용 범위 중에는 대리권 남용도 들어있어요.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순간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보면 대리권 소멸 사유 두 개만 외웁니다.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고요. 128조는 임의대리에만 특이한 소멸 사유입니다. 자, 공통된 소멸 사유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사성퍼. 뭐라고요? 사성퍼.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혹연의 개시 파산. 사성파 이렇게 외웁니다. 127조.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사성파. 끊으셔야 돼요. 시험 질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본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권 소멸 사유에 아니에요. 아니죠.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이거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닙니다. 본인은 사망만. 두 번째로 이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의 문제예요. 멀쩡한 놈을 대리권을 줬더니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이 되었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년 후견이 개시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 127조 외우셔야 되고요.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두 개가 있죠. 원인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 근데 수권행위 철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대리인이 대리행위하기 전에 만약에 대리인이 이미 대리행위를 한 다음에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그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받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철회를 했어. 이 행위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대리인이 대리행위하기 전 철회를 했을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했을 때는 대리인이 한 그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28조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두 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이게 양이 제일 많고 제일 어려워요. 대리권을 둘러싼 내용 6개가 있어요. 개념들이 어렵고 외울 것들도 많아요. 외울 것도 많은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대리 맞을 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또 뭘 말할까요? 복습 꼭 좀 해오시죠. 지난주에 안 하신 분들 밀리기 시작하면 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꼭 좀 다음 주에 오늘 했던 거 복습 좀 꼭 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